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6권 에라토의 핵심 무대는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 제국이 이오니아 반란을 진압한 직후 그리스 본토를 향해 첫 번째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원정을 이끈 마르도니오스의 정치적 선택, 수륙 양면 작전의 전개와 좌절, 그리고 흙과 물이라는 외교 언어가 어떻게 전쟁의 빌미가 되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6권은 이전 권들과 결이 다릅니다. 제5권까지가 이오니아 반란이라는 거대한 화재가 번져가는 과정을 추적했다면 제6권은 그 불씨를 완전히 밟아 끈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본토를 향해 군사적 촉수를 뻗기 시작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기록합니다. 다리우스 1세는 단순히 반란을 진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위이자 젊은 사령관인 마르도니오스를 파견하여 무너진 제국의 서부 국경을 재건하고 반란의 배후에 있던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징벌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마르도니오스 원정의 전모를 세 개의 축으로 분석합니다. 정치 조치, 군사작전, 그리고 외교전.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서막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오니아의 재건과 새로운 통치 질서. 마르도니오스가 소아시아 연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사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왜 그토록 파격적이었는지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원전 492년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오니아 반란의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해입니다. 기원전 499년에 시작된 이 반란은 라데 해전과 밀레토스 함락으로 6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군사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케메네스조는 이 승리를 바탕으로 단순히 원상복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도니오스 장군은 군사적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반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 위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조치를 단행합니다. 헤로도토스 역사제 6권 43장에 기록된 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이오니아 전역의 페르시아 측 참주들을 일제히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민주정을 설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참주 폐위. 기존의 간접 지배 수단이었던 친페르시아 독재자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둘째, 민주정 설치. 권력을 다수의 시민 집단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피지배층의 정치적 불만을 흡수했습니다. 셋째, 전략적 유연성.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 이념보다 실용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제국은 민주정이라는 이념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주체제는 실패했을까요? 핵심은 정당성의 문제였습니다. 참주들은 시민의 지지 없이 오직 제국의 군사력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구조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밀레토스의 아리스타고라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낙소스 원정 실패 이후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자 돌연 스스로 참주 자리에서 물러나 이소노미아, 즉 법 앞에 평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반페르시아 정서를 이용해 반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주 체제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제국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는 순간 제국을 향해 칼끝을 돌릴 수 있는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도니오스는 이오니아인들이 제국 자체보다 참주라는 대리인에게 더 큰 혐오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감을 해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마르도니오스의 정치 조치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르디스 총독 아르타프레네스가 먼저 단행한 행정개혁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아르타프레네스는 두 가지 핵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 평화의 강제입니다. 도시 국가들 사이에 약탈과 무력 충돌을 금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무력이 아니라 법적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안정화입니다. 페르시아의 거리 단위 파라상을 기준으로 이오니아 전체 토지를 정밀 측량하여 공납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고정시켰습니다. 두 개혁의 역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르타프레네스의 개혁이 도시 간 갈등을 봉합하는 외부적 뼈대였다면 마르도니오스의 민주정 설치는 도시 내부의 계급 갈등을 흡수하는 쐐기였습니다.
두 조치가 결합하여 이오니아 재건의 완성판이 된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장면을 서술하며 독자에게 직접 개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사실이 많은 그리스인들에게는 놀라운 일로 여겨질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정교한 수사학적 장치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3권 80장에서 82장에는 이른바 헌정 토론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페르시아 귀족 오타네스는 이미 민주주의적 가치를 역설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독자들은 이 사실을 허구로 일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야만족이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헤로도토스는 마르도니오스의 실제 행적을 증거로 제시하며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첫째, 민주정은 아테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국주의적 통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국의 민주적 명분으로 델로스 동맹의 동맹국들을 억압하던 당대 아테네 사회의 위선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이것이 헤로도토스가 역사가이면서도 동시에 탁월한 정치 비평가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기원전 492년 마르도니오스의 유럽 원정. 이오니아의 배후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마르도니오스는 봄이 되자 본격적인 유럽 원정에 착수합니다. 아테네와 에레트리아 징벌이 표면적 명분이었지만 실질적 목표는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원정의 기동 경로와 전술적 전개, 그리고 두 차례의 치명적인 재난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도니오스의 원정은 압도적 규모의 육군과 함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수륙 양면 작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육군은 험준한 발칸 반도를 독자적으로 남하할 수 없었습니다. 함대의 해상 병참 지원과 측면 엄호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역으로 함대 역시 육군이 해안지대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전한 기항지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전력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원정의 실질적 전략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오니아 반란 기간 동안 이탈한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의 지배권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 본토 진격을 위한 북방 육상 교두보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정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기원전 492년 봄, 집결지는 킬리키아였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이곳에서 대규모 육군과 함대를 집결시켜 원정을 개시합니다. 그 자신은 함대를 직접 지휘하며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 북상했고, 육군은 별도의 지휘관 인솔하에 육로로 헬레스폰트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기원전 492년 중반 두 전력이 헬레스폰트에서 합류합니다. 거대한 육군 병력이 함선들을 이용해 유럽 대륙, 즉 트라키아로 도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기원전 513년 다리우스 1세의 스키타이 원정 루트를 그대로 재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함대는 타소스 섬을 공격합니다. 강력한 해군력과 금광을 보유한 타소스였지만 페르시아의 압도적 전력 앞에 손 한 번 들어올리지 못하고 무혈 복속됩니다. 북에게의 제해권이 확보된 것입니다. 순조로운 진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기원전 492년 하반기 육군은 트라키아 연안을 제압하며 마케도니아로 진입합니다. 알렉산드로스 1세 치하의 마케도니아는 이미 이전부터 페르시아의 느슨한 속국이었지만 이번 원정을 통해 완전히 굴복하여 제국의 확고한 종속국으로 편입됩니다. 그리스 본토를 향한 북방 육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재난이 연이어 원정군을 강타합니다. 기원전 492년 늦여름 함대가 칼키디케 반도의 아토스 고을 우회하려 시도하다 막강한 북풍에 휘말립니다. 300척의 함선과 2만 명 이상의 인명이 수몰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같은 해 야간 이번에는 트라키아 내륙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토착 부족 브리가이족이 야간 기습을 감행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총사령관 마르도니오스 본인마저 중상을 입습니다. 아토스 곧 참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는 칼키디케 반도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나온 험준한 산악 지형입니다. 고대의 갤리선들은 흘수가 얕아 거친 외해의 파도와 돌풍에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피항할 수 있는 안전한 정박지가 없는 상태에서 폭풍에 휘말리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300척의 함선 손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해상 병참선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함대가 없어진 육군은 더 이상 남아할 동력이 없었습니다.
아테네 징벌이라는 최종 목표는 당장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뼈아픈 교훈은 훗날 매우 이례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0년 뒤 크세르크세스가 제2차 침공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 막대한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 아토스 반도의 기부를 관통하는 대운하를 직접 굴착한 것입니다. 492년의 재앙이 480년의 토목 공사를 낳은 셈입니다. 두 번째 재난, 브리가이족의 야간 기습입니다. 브리가이족은 마케도니아 접경지대를 근거지로 한 트라키아계 토착 부족이었습니다. 훗날 소아시아로 이주한 프리기아인들과 동계 부족으로 여겨지는 전투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 기습은 두 가지 전술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첫째, 정규군의 지형적 취약성입니다. 거대한 방진과 기병의 기동성에 의존하는 페르시아 정규군은 험준한 산악지대의 야간 수경지에서 경무장 게릴라 전사들의 기습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위력이 여실히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지휘 계통의 혼란입니다. 마르도니오스 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기습이 사령부 깊숙이 침투했음을 의미합니다. 총사령관의 부상은 군심을 흔들고 이후의 판단력을 제약합니다. 마르도니오스는 결국 브리가이족을 끝내 복속시킨 뒤에도 함대 손실과 육군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시아로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492년 원정은 실패였을까요? 표면만 보면 실패입니다. 최종 목표인 아테네 징벌에 도달하지 못하고 철수했으니까요. 그러나 지정학적 차원에서 이 원정은 세 가지 결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실질적 성과입니다. 이오니아 반란 기간 동안 이탈했던 트라키아 연안이 재복속되었고 마케도니아가 제국의 방어망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었습니다. 둘째, 교두보 확보입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와 480년 크세르크세스 침공을 위한 필수적인 북방 육로가 이 원정을 통해 구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92년 원정은 단순한 실패나 사전 정찰이 아니라 이후 두 차례의 본격적인 침공을 가능하게 한 체계적인 제국 팽창 작전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흙과 물의 상징 분석과 외교적 공세. 마르도니오스의 1차 원정이 자연재해로 좌절된 이드메인 기원전 491년 다리우스 1세는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군사적 진격을 잠시 멈추고 외교적 공세와 심리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흙과 물의 요구였습니다. 이 외교적 상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오독이 어떤 파국을 불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전역에 사절을 파견하여 흙과 물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약 체결이나 항복 문서의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우주론과 아케메네스 왕조의 보편 제국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종교적 정치적 복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분해해보면 이렇습니다. 흙은 영토와 그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질적 부를 상징합니다. 물은 생존과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생명선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대왕의 대리인에게 바친다는 것은 자신들의 국토, 재산, 법적 권리, 나아가 생명에 대한 모든 주권적 통제권을 페르시아 대왕에게 조건 없이 완전히 양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의례가 완료되면 대왕은 자신의 자비로움을 발휘하여 피지배민들에게 다시 땅에 거주할 권리와 생존의 이익을 하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아케메네스 제국의 지배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언어는 심각하게 오독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장 치명적인 사례가 기원전 507년 아테네의 경험입니다. 당시 클레이스테네스 체제의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아테네 사절단은 사르디스 총독 아르타프레네스를 찾아가 군사적 보호를 요청하며 흙과 물을 바쳤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를 양측이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측은 이것을 스파르타 견제를 위한 일시적인 군사동맹, 외교적 제스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외교 문서 기록 체계 안에서 아테네는 그 순간부터 제국에 복속된 공식적인 속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외교 언어의 불일치는 훗날 아테네가 이오니아 반란을 지원했을 때 다리우스 1세가 아테네를 단순한 적성국이 아니라 은혜를 배신한 제국의 반역 신민으로 규정하는 완벽한 법적 도덕적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원전 491년 다리우스 1세의 칙령이 떨어지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다수 도시들은 수능과 복속, 즉 메디즘을 선택했습니다. 테살리아, 보이오티아, 테베, 아르고스, 그리고 아이기나까지. 지리적으로 페르시아 육군의 직접적 타격권에 노출된 북부 그리스 도시들은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기나의 복속은 아테네에게 치명적인 해상안보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기나는 아테네의 강력한 해상 경쟁자였으니까요. 반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단순 거부를 넘어 극단적 조치를 택했습니다. 아테네는 이오니아 반란 지원으로 이미 다리우스 1세의 제일 징벌 대상이 되어 있었고 타협의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 최강의 육군국으로서 헬라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페르시아 사절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재판 없이 처형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사절들을 흉악범을 처형할 때 쓰는 깊은 구덩이 바라트론에 던져 넣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사절들을 우물 속에 밀어넣으며 조롱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흙과 물을 파서 대왕에게 가져가라. 이 처형은 전술적으로도 계산된 행위였습니다. 양국은 사절을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처형함으로써 페르시아와의 어떠한 외교적 타협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는 도시 내부에 잠복해 있던 친페르시아 파벌, 즉 메디즘 동조자들에게도 퇴로가 없다는 강력한 내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그리스인들 스스로의 규범에 비추어도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령은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의 지팡이 케루케이온을 들고 다니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전시라 할지라도 이들의 신체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신들의 분노를 사는 종교적 오염, 즉 미아스마로 여겨졌습니다. 훗날 스파르타는 실제로 이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령 살해 이후 신탁과 제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여긴 스파르타는 자발적으로 스페르티에스와 블리스라는 두 명의 최고의 귀족을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로 보내 속죄하게 했습니다. 비록 크세르크세스가 이들을 처형하지 않고 돌려보냈지만 이 일화는 사절 살해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불경한 행위로 인식되었는지를 반증합니다. 전쟁의 길로 일보도 돌이킬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대 연구와 사료 비판. 헤로도토스의 텍스트는 고대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대의 정치적 레토릭과 역사가 자신의 의도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현대 고대사학계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르도니오스가 설치한 민주정은 실제로 어떤 형태였는가? 다비드 아셰리, 한스 셰퍼 등 다수의 학자들은 이오니아에 이식된 체제가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의 급진적 직접 민주정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체제는 참주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철폐하고 광범위한 유력 시민 공동체나 귀족 의회로 통치권을 넘기는 광범위한 과두정 혹은 입헌적 정부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소노미아, 즉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에 더 부합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필요했던 것은 하층민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급진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오니아 도시의 주류 엘리트 계층에게 정치 참여의 문을 넓혀줌으로써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는 실용적 통제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오니아인들은 이후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의 침공 때 페르시아 함대의 일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굳이 이소노미아가 아닌 데모크라티아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 자체로 아테네 독자들을 향한 수사학적 도발이었습니다. 요시아 오버 등의 연구자들은 헤로도토스가 이를 통해 아테네인들에게 서늘한 사실을 상기시키려 했다고 분석합니다. 당신들이 문명의 척도로 자랑하는 그 고귀한 체제를 전제 군주의 대리인인 이민족 장군도 제국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어떻게 제국주의적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탁월한 정치적 비평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492년 마르도니오스의 원정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거대 제국의 체계적인 팽창 작전이었으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전체의 서막을 완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원정이 우리에게 남기는 세 가지 역사적 교훈을 꼽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통치 도구로 활용한 페르시아의 유연한 제국주의입니다. 이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교적 오독이 불러온 파국입니다. 기원전 507년 아테네의 흙과 물 헌납은 아테네인들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외교 언어의 불일치는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자유와 전제의 복합적 역학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유로운 그리스 대 억압적 페르시아라는 단순한 선악 구도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각국의 냉혹한 실리 추구와 외교적 오판 그리고 이념의 도구화가 뒤엉킨 복잡한 역학 관계였습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에서 다룬 기원전 492년의 마르도니오스 원정은 겉으로는 자연재해와 기습에 막힌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제국이 어떻게 정치와 외교와 군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확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밀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시기의 스파르타 상황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